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은 한의학 국제교육 프로그램 1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경명 위경의 유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경명 위경은 이제 전체 12개 경맥 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긴 경맥입니다. 대개 족경의 경맥이, 즉 다리에 분포되어 있는 경맥이 손에 분포되어 있는 경맥보다 길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체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즉 장부가에서 시작을 했던, 얼굴에서 시작을 했던 간에 이 중심에서 시작을 해서 발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보다는 훨씬 길다는 말씀이고요. 또한 이렇게 접혀져서, 안으로 접혀져서 분포하고 있는, 접히는 부위에 분포하고 있는 음경보다는 뒤로 이제 펴지는 양경이 훨씬 더 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이 다음 그림하고 좀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조경명 위경의 유주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체의 전면 부위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인체의 이 앞면과 뒷면을 생각을 해보면 앞면이 음에 속하고 뒷면이 양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포유류의 일반적인 모습처럼 엎드려 웅크린 자세로 이야기가 되면 이 복부와 흉부는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게 되고 등은 바로 태양이 내리쬐이는 아주 그 양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또 복부는 안으로 숙여질 수 있지만 허리는 구부리게 되면 허리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호를 그리면서 훨씬 더 늘어나는 것도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문을 삼을 수 있겠죠. 얘는 족양명 위경인데, 양에 관련된 경맥인데 왜 인체의 앞부분을 지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족양명 위경은 그렇지만 뒤에 내년에 이제 이야기할 족태양 방광경이라든지 족소양 담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에 있었던 양경, 또 수양명 대장경, 또 수태양 소장경, 수소양 삼초경 다 인체의 이제 바깥 부분, 양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족양경인 족양명 위경, 족태양 방광경, 족수형 담경도 양의 부분을 지난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족양명 위경이 복부와 흉부를 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장부와 경락체계, 장부와 경맥체계의 상이성 때문이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장육부, 한의학 이론에서 말하는 오장육부는 간, 심, 비, 폐, 신, 그 다음에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은 서로 표리관계로 인체 내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장부체계는 이 토르소, 몸통 안에 있는 내부의 모습이 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의 기능이 이제 바깥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물론 지금이야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열기도 하고 또 CT나 MRI 통해서 내부 장기를 관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내부는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장부의 기능은, 그래서 장부를 우리가 직접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 기능의 정상 여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눈은, 한의학 이론에서 눈은 간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간이 이 문제가 되면 간에 독성이 쌓이면 눈의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얼굴의 색이나 또는 눈, 코, 입, 귀의 정상 여부, 잘 보이는지 아닌지, 냄새를 제대로 맡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맛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식욕이 있는지 없는지, 소리가 잘 들리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렇게 간, 심, 비, 폐, 신, 그리고 담, 소장, 위, 대장, 방광의 기능을 살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맥체계는 이 장부체계와 완전히 상반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부는 어쨌든 해부학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 경맥은 해부학을 통해서 이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 유주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경맥의 체계를 근육과 뼈와 신경이 분포하고 그 주변의 이 사물, 아까 얘기했던 근육, 신경, 이런 조직들이 위치해 있고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무엇인가, 즉 실제로 구조화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구조체는 없지만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인체의 형질적인 조직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좀 더 다른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한의학에서는, 전통의학에서는 이러한 유주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를 낫게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이 구조체가 부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지만 이 장부체계가 우리 몸의 이 가운데가 중요했듯이 그와 완전히 상반되는 이 경맥체계는 손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오수혈이라 그래서 오행혈 또는 오수혈이라 그래서 인체에 가장 자극이 잘 되는, 또 친구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원위치혈에 많이 사용되는 이 오수혈이 다 주관절과 슬관절 아래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도 경맥체계에서 주술관절 이하, 즉 손과 발이 얼만큼 중요한 위치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인체의 전면은 음에 해당이 되고 인체의 후면은 양에 해당이 되지만 조경명 위경이 앞부분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중요 문제가 아니라 다리에서, 팔에서 앞에 부분, 즉 양의 부분, 펴지는 부분에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 양경이라는 것이고, 접히는 곳,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음경이 분포한다. 또 다리 같은 경우엔 다리를 모았을 때 만나는 곳, 즉 가려지는 곳이 음경이 존재하는 것이고 바깥으로 노출된 곳이 양경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조경명 위경은요, 시작점이 눈 밑입니다. 눈 밑에서 시작을 해서 코 옆을 지나서 입가로 해서 턱을 돌아서 귀 앞으로 해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이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노선은 눈에서 시작을 해서 얼굴을 완전히 휘감아 돌아 이마에서 끝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눈질환, 또 구내염이나 또는 치아 질환이나 아까 양명대장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치주질환이나 치통, 이런 질환들도 여기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얼굴 전체를 돌기 때문에 구안화사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경맥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목 부분을 지나서 바로 쇄골에 다다르는데요. 이 쇄골통, 즉 쇄골 부위가 아파서 이제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쇄골이 아프다라고 하면 조경명 위경의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젖꼭지를 지나서 가슴을 통과하기 때문에 흉통, 즉 가운데 흉통은 우리가 동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진 흉통, 물론 심장병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압박에 의한 흉통 같은 경우에는 조경명 위경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산 후에,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 젖이 잘 안 나온다던가 또는 유방창통, 즉 젖을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또는 다양한 이유로 가슴이 아픈 경우에도 이 조경명 위경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가슴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복부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질환, 또 근처에 있는 췌장이라든지 또는 담낭에서 담즙 분비, 즉 2차 소화하고 관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서해부를 지나서 다리의 앞에 부분, 대퇴부의 정면 부분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더라도, 다리가 저리고 아프더라도 앞쪽이 문제가 된다면 조경명 위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무릎에 보면 여러분들 무릎을 잘 만져보시면 이제 우리가 무릎을 90도로 구부렸을 때 슬개골 바로 밑에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바깥쪽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 하더라도 앞무릎이 아픈 경우, 무릎의 측면이 아픈 경우, 무릎의 뒷면이 아픈 경우에 따라서 원이 취혈하는 경맥의 대상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취혈하는 경혈도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그냥 무릎에다 침을 놓는 거라면 아픈 데만 쫓아가면 되겠지만 우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근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원이 취혈을 고려한다면 무릎을 앞을 지나가는 경맥이 무엇인지, 무릎의 측면을 지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릎의 뒷면을 지나가는 것은 무엇인지, 또 무릎의 안쪽을 지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무릎을 지나서 정강이를 통과한 후 발목을 지나는데요. 또 이제 앞서 수업을 잘 들으셨던 분은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다음에 오는 경맥인 족태음 비경과 연결을 어디선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목 부위에서 조경명 위경의 경맥의 랑맥이 족태음 비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조경명 위경은 두 번째 발가락에서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발가락 5개 중에 두 번째 발가락에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 경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엄지발가락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발가락으로 끝나는 조경명 위경과 엄지발가락에서 시작되는 족태음 비경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관절 이하에서 사실은 이제 족삼리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슬관절 이하 또 발목 중심에서 발목 부위에서 위경과 비경이 만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장부체계에서 족태음, 그러니까 비장과 위장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몸에 위경이 분포하고 겉으로는 경혈이 존재하지만 속으로는 위와 또 2차 소화액이 분비가 되는 구조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의학에서 이 췌장을 이야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헌들에 나와 있는 한의학에서의 비라는 개념은 스플린이 아니라 판크레아스에 더 가까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위는 소화에 특정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화액이 이제 췌장에서만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2차 소화 기능 부위, 그래서 담즙 분비, 췌장의 인슐린 분비 뭐 이런 등등 2차 소화하고 관련이 있는 이 부분들을 비장의 기능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장이 소화하고 관련이 된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장이 소화하고 관련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서양 의학이 이제 한국에 전래되면서 즉 서양 의학이 일본, 중국, 한국 이 동아시아에 전래가 되면서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이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동양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번역을 해서 우리가 스플린으로 표현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스플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비장은 2차 소화 기능하고 관련된 조직 또는 부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화불량
이제 위가 잘 안 움직여서 소화가 안 되는, 위가 무력해서, 위가 힘이 없어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위경 중심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소화액 분비가 안 된다든지 2차 소화가 안 돼서 흡수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하는 등의 증상들은 다음 이야기할 족태음 비경을 이용해서 치료하면 더 맞을 것입니다. 물론 비와 위는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협조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는 완벽하게 정상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상이다. 이런 경우는 드물겠죠, 임상에서. 대개 위가 문제가 있으면 비장도 문제가 있고 비장에 문제가 있으면 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화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위경과 비경을 같이 쓰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 정중선을 지나고 있는 경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인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맥의 뭐 중환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이 복부에 있는 족양명 위경, 그 다음에 더 가까이에는 족태음 비경도 바로 복부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진행될 수업에서 족태음 비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신다면 이 소화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위경, 비경, 인맥이 함께 쓰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소화의 문제가 비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 아래 대장에까지도 문제가 된다면 비, 위, 인맥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장경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환에 어떤 경혈을 써서 치료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부의 기능에 문제가 있고 그것은 어떤 경맥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경맥에 어떠한 경혈들을 치료를 해야 치료가 된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신다 그러면 단순히 이 질환에는 이런 경혈, 이 질환에는 이런 경혈과 같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진단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술기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족양명 위경의 유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3년 과정을 두고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족양명 위경으로 기본적인 경혈학 관련된 내용은 마치게 되지만 내년에도 또 기대해 주시면 또 다른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경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음은 이병호 교수님이 족양명 위경에 있는 경혈들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족양명 위경의 두경 부위 주요 경혈에 대해서 치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족양명 위경의 세 번째 경혈인 거료혈입니다. 네, 거료라고 하는 것은 얼굴 부위에 있는 뼈 사이의 틈, 이런 뜻인데요. 네, 거료혈의 위치는 얼굴 부위에서 눈동자의 수직선을 가장선으로 그립니다. 족양명 위경이 눈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눈동자의 수직선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동공을 지나는 수직선을 그리고 환자로 하여금 정면을 직시하게 한 다음에 동공을 지나는 수직선에서 자이고매틱 아치, 그 광대활이 지나는 광대활의 아래쪽 라인, 네, 관골궁 하연 수평선과 눈동자를 동공을 지나는 수직선이 만나는 이 교차점, 여기가 거료혈이 되겠습니다. 네, 피부의 수직으로 직자를 해도 되고요. 또는 거료혈 경우에 안면신경마비나 구안화사 또는 3차 신경통 같은 안면 부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에 아주 많이 쓰이는 경혈입니다. 만약에 코가 막혔다든지 비염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코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라면 코 쪽으로 눕혀서 횡자를 해도 되고요. 또는 안과 질환 같으면 눈 쪽으로, 또는 치과 질환이나 구강 질환 같으면 입 쪽을 향해서 횡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거류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류혈을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명 미경의 네 번째 경혈인 지창혈입니다. 네, 지창. 혈 이름을 봤을 때 땅지자에 창고할 때 그 창자인데요. 창름지관. 우리가 비위를 말할 때 창름지관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혈 이름을 봤을 때 수곡지기, 위, 네, 우리가 먹는 음식물 이것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부위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수곡지기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입이죠. 그래서 지창혈은 입 주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창혈의 위치는 우리가 원전에서 국악방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양쪽 입꼬리, 네, 양쪽 측면에 있는 입꼬리의 끝 여기에서 바깥쪽으로 4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입꼬리의 끝은 보통 우리가 입술 색깔이 얼굴 부위의 피부색과 약간 다르죠. 홍조를 띠고 있죠. 네, 여성분들 같으면 루즈를 칠할 때 루즈가 묻는 부분과 안 묻는 부분의 경계선, 그 경계선의 양쪽 끝, 거기가 입꼬리의 끝, 구각이 되겠습니다. 그 구각에서 양옆으로 4촌 떨어진 지점이 지창혈이 되겠습니다. 네, 지창혈의 자침 방향은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를 하는 것보다 어느 부위에 문제를 가지고 내원했느냐, 이 사람이 구안화사 환자인지 아니면 3차 신경통 환자인지, 3차 신경통이라면 어느 분지의 통증이 아주 심한 편인지, 또 다른 부위의 문제라면 어느 질환을 가지고 왔는지에 따라서 그 해당 병증에 해당하는 부위로 침을 눕혀서 횡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침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는 구안화사에 잘 쓰이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혈인데요. 지창혈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혈인 협거혈. 우리가 협거혈은 어디 있냐면 이 만디블라 앵글, 하악각에 우리가 하악골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수평으로 꺾이는 부분, 여기에 각이 있습니다. 이 하악각의 바로 앞쪽에 교근 TP점, 그러니까 근육 경직되는 부위에 협거혈이 있는데요. 지창혈과 협거혈을 서로 투자하는 경우가 구안화사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지창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협거혈을 향해서 옆으로 누워서 횡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침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조경명 미경의 여섯 번째 경혈인 협거혈입니다. 네, 협거혈은 13귀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프다는 얘기죠. 네, 신경정신과 질환에 많이 쓰이는 13귀혈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이 혈들은 아픈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협거혈은 위치가
만디블라 앵글, 그러니까 하각에서 앞쪽으로 전상방 1촌 내지 1.5촌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래턱의 각에서 하각각에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전상방, 앞쪽 위쪽으로 1촌에서 1촌 정도, 1.5촌 정도를 이동을 하면은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 광대뼈가 있죠. 하악각에서 광대뼈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 여러 가지 근육들이 같이 이제 협조를 하게 되지만 이 교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우리가 음식물을 씹을 때 가장 주로 작용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우리가 음식을 많이 씹을 때, 또는 씹기 어려운 딱딱한 음식 또는 질긴 음식을 많이 씹다 보면 이 교근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음식을 씹고 나서 긴장된 근육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하는 것을 이완시키지 않고 그 경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가중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치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과도한 근육 긴장, 과도한 근육 수축이 치료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에 이 교근에 의해서 치통이 유발이 되는데, 그때 이 교근의 긴장 중에서 가장 많이 긴장 내지는 경직이 된 지점, 그것을 우리가 경결점 또는 트리거 포인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교근의 경우에 이 경결점, 트리거 포인트가 위쪽, 그러니까 이 광대뼈, 자이고매틱 프로세스 바로 아래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만디블라 앵글, 하악각의 전상방 부위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래쪽 TP점에 해당하는 혈이 협거혈입니다. 협거혈을 누른 다음에 환자로 하여금 어금니를 꽉 깨물어 보세요 하면 어금니를 깨물면서 교근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인체에서 근육은 긴장하고 수축하면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협거혈을 위치를 찾아서 이 경결점에다가 우리가 손가락으로 촉지를 하고 나서 어금니를 깨물었다 풀었다 깨물었다 풀었다 하게 되면 깨물 때마다 이 근육이 수축을 할 때마다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이 손가락을 밀어 올린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지점, 가장 심하게 경직되는 지점이 여기가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 거기가 바로 협거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거혈을 치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거혈은 이런 식으로 피부의 수직으로 직자를 해서 근육 경직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침하는 방식도 있고, 또는 지창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창혈 쪽으로 피침을 눕혀서 횡자를 하는 것도 많이 이용되는 자침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조경면 위경의 7번째 경혈인 하관혈입니다. 하관혈은 관의 아래쪽이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골궁, 그러니까 자이고매틱 아치를 가리킵니다. 두경부에서 얼굴에서 이 우리가 관골궁이라고 부르는 이 자이고매틱 아치 뼈가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진행하는, 앞뒤로 수평으로 진행하는 뼈가 있는데요. 이 뼈는 우리가 두개골, 그러니까 스컬에서 떨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관골궁의 위쪽 또는 관골궁의 아래쪽에서 함몰처가 형성되는데요. 이 함몰처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눌러서 촉지를 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밀어보면 함몰처로
약간 온폭 꺼지는 함몰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몰처가 위쪽은 함몰 부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약간 함몰됩니다. 그런데 아래쪽은 위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함몰 부위가 크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손가락을 눌러보면 경우에 따라서 손가락이 이 관골궁 뼈와 두개골, 스컬 사이로 쑥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관골궁의 위쪽에 있는 것이 상관이고요. 관골궁의 아래쪽에 있는 것이 하관인데요. 상관혈은 족소양 당병, 그리고 하관혈은 족양명 위경입니다. 관골궁의 아래쪽에 생기는 함몰 부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촉지를 한 다음에 그 한가운데, 가운데가 가장 깊이 함몰되겠죠. 거기가 하관혈이 되겠습니다. 관골궁이 있고요. 이렇게 앞뒤로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뼈가 있습니다. 관골궁이 있고요. 그 관골궁 뼈의 아래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몰 부위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가운데 부위가 가장 깊이 함몰이 되겠죠. 그러면 이 관골궁의 하연에서 가장 깊이 함몰되는 지점, 하관을 찾았을 때 이 하관혈이 우리가 구렛나루 하죠. 이 머리카락이 턱 쪽을 향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세로로 내려오는 이 선이 있는데요. 이 구렛나루 선, 이 선과 이 관골궁의 하연이 교차하는 지점, 이렇게 하관을 찾기도 합니다. 여기가 하관입니다. 그러면 하관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관혈을 치열했습니다. 지금까지 족양명 위경의 두경부에 있는 주요 경혈의 치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